저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종양혈액내과 김경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CML 만성골수성 백혈병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내용을 위주로 해가지고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오해와 진실이네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들어와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는 환우분들 중에는 이미 CML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신 지가 오래돼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아닐 때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이런 자리에서 강의를 할 때 보면은 진단되신 지 한두 달밖에 안 된 그런 환우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지도 모르지만 기본적인 CML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성골수성 백혈병이란 이제 이 병은 어떤 병이냐 하면 피를 만드는 엄마 세포가 뼈에 있죠. 여러분들 진단하면서 누구나 지금 다 골수 검사는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골수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 중 하나로 골수국의 세포가 백혈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악성 혈액 질환. 그러니까 피를 만드는 엄마 세포가 골수에 있는데 이제 그 엄마 세포 중에 하나에서 암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야구 선수 중에 김세현 야구 선수가 만성골수성 백혈병인데, 이 사진을 실은 이유가 진단받고 치료하면서도 이렇게 훌륭한 야구 선수로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 조절만 잘 하면은 잘 지낼 수 있는 병이란 걸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실은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 병은 전체 성인 백혈병 중 약 15% 정도를 차지하는 병입니다. 어, 우리가 암을 제일 처음 진단받으면 항상 가족들이나 환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가장 많은 질문이 왜 생겼나요? 이걸 제일 먼저 물어보거든요. 근데 사실 대부분은 원인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일부 알려진 경우가 뭐 원자폭탄, 방사선 치료 받은 경우, 이런 경우가 선행 요인이 된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원인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빈도는 10만 명 중에 1.5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는 한 0.6명 정도가 돼 있고, 남자 대 여자 비율은 2.2 대 1.3 정도, 남자가 더 많고요. 나이가 들수록 빈도가 증가하는 병이고, 40대 중반 이후에는 좀 더 많은 빈도가 증가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백혈병의 종류에는 이렇게 급성 볼성 백혈병,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이게 AML이고요. 이게 ALL이고, 그다음에 CLL인 만성 림프성, 만성 골수성. 근데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이 분류가 뭐 아주 병에 대해서 이렇게 딱 평행선상에서 나눠지는 그런 분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전혀 성질이 다른 병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 중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제인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증상으로는 가장 흔하게는 좀 피곤하고 살이 좀 빠지고 입맛이 없고, 이제 비장이 커지면서 조기에 포만감이 느끼고, 그다음에 비장 비대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배가 불편하다 이렇게 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 출혈이나 감염이나 혈전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은 응급실을 통해서 아주 증상이 심해서 온다기보다는 뭔가 내 몸이 좀 불편해서 건강검진을 좀 받아봐야겠다, 아니면 소화기내과 진료를 좀 받아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피검사를 받더니 백혈구가 많이 증가되어 있어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단 당시부터 급성기나 가속기인 경우가 한 10에서 15% 정도 환자에서는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병원에 갈 때마다 피 검사를 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뽑은 피가 도대체 어떻게 검사가 되나 하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검사실에서 피를 뽑으면 정맥에서 전혈을 채취를 해서 이렇게 원심 분리를 합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이 튜브를 돌리면 이렇게 혈액이 층에 따라 이렇게 쫙 나눠집니다. 제일 밑에 적혈구가 가라앉고, 제일 위에 이렇게 액체 성분이 혈장이 이렇게 위에 뜨고요. 그 사이에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분리를 해서 세포 성분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백혈구 중에 호중구, 호상구, 호염기구 이렇게 백혈구 안에 여러 가지 종류의 세포를 보고요. 우리가 만성골수증 백혈병 환자분들이, 환우분들이 비장이 크다. 근데 도대체 비장은 어디 있냐 하면은 우리 몸에 오른쪽에 간이 있고요. 그 간의 반대편에 왼쪽에 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간과 비장의 사이즈가 이렇게 비장이 훨씬 작죠. 그런데 우리가 만성골수증 백혈병이 진단돼서 병원에 와서 CT를 찍어보면 거의 간하고 비슷한 사이즈의 비장을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장 종대라는 게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진단을 위해서 우선 혈액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골수 검사를 하죠. 그리고 골수 검사를 통해서 그 안에서 염색체 검사를 하고 분자 생물학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혈액 검사가 바로 이거예요. 제 환자 검사인데 이분은 48세 된 남자 환자분이시고 진단 당시에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볼 때마다 조치 선생님이 이제 보시고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검사입니다. 백혈구. 이게 WBC라는 게 백혈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어플을 통해서 저희 환자분들도 보니까 자기 본인의 피 검사를 이렇게 병원 어플을 깔면은 보실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봐야 될 검사 수치인 백혈구가 바로 이게 WBC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상이 이게 4.0이 4천이고 10.0이 만인데요. 4.0에서 10.0, 그러니까 4천에서 만 사이가 정상인데 이제 이분은 6만 4천 많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로 오셨죠. 헤모글로빈 이제 이게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빈혈이라고 합니다. 빈혈은 없으셨고요. 이분은 플레틀렛 카운트, 이게 바로 혈소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성골수증 백혈병이 진단될 때 혈소판이 이렇게 증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골수 증식성 질환 중에 하나로 예전에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혈소판 증가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다사티닙을 복용하고 3개월 뒤에 혈액 검사를 했는데 백혈구도 정상, 혈소판도 정상, 이제 모든 혈액 검사가 정상이 됐죠. 여러분들 혈액 검사도 아마 이럴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백혈구 안에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이거 호중구, 호상구, 백혈구 안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백혈구가 있는데 바로 그게 이겁니다. 여기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이게 이제 본인 어플을 보신 환자분들이 저한테 또 물어보시거든요. 이 파란색과 이 빨간색이 많은데 이건 다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 밑에 있는 것들이 백혈구의 세부 종류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만성골수증 백혈병이 진단될 때는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다가 점점 이게 얌전해지는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환우분들께서는 사실 요거까지 다 보시기는 너무 어렵고 제가 보기엔 본인 혈액 수치를 이 정도로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백혈구고요. 이분이 이제 3개월 뒤에 이렇게 됐다는 거고요. 혈액 검사를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세포들이 우리가 슬라이드로 현미경으로 보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안에 백혈구 세포도 있고 뭐 이렇게 호상구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중에서 진짜 암세포에 해당하는 블라스트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혈액으로 만성골수증 백혈병이 의심이 되면 그 다음에 진단을 위한 골수 검사를 하죠. 자, 요런 자세로 골수 검사하셨던 분도 있고 요런 자세로 골수 검사하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두 자세 다 가능하고요. 이제 엄청 아프게 바늘을 찔렸는데 어떻게 검사를 한 거냐 하면 이렇게 골반뼈가 이렇게 있는데 이 뼈에서 바늘로 찔러서 요쪽에 여기 편편하게 이렇게 모서리처럼 되어 있는 이쪽이 우리가 골수 검사 주로 많이 하는 부위입니다. 이게 갈비탕을 먹으면 그 안에 이렇게 딱딱한 뼈와 이렇게 약간 스폰지처럼 생긴 뼈가 있죠. 우리가 바늘로 스폰지처럼 생긴 뼈를까지 바늘을 집어넣어서 여기서 이제 액체를 흡인을 합니다. 흡인을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세포 낱낱의 모양을 보는 거죠. 이렇게 주사기로 이걸 쭉 뽑으면 이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이런 현미경으로 보는 이런 검사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라델피아 염색체라고 하는 9번, 22번의 이런 트랜스로케이션에 해당하는 이 염색체 검사도 골수 검사를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9번과 22번 염색체가 이렇게 서로 잘려가지고 서로 이렇게 바뀐 교차되는 부위가 있어서 이게 바로 필라델피아 염색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 갈 때마다 하는 분자 생물학적 검사, PCR이라고 그러죠. 유전학적 검사를 하는데 이제 요즘은 혈액 검사로는 거의 대부분 이제 이 검사를 추적 관찰을 하고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골수 검사나 염색체 검사는 진단할 때 주로 많이 하고 갈 때마다 하는 혈액 검사인데 이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개월째 10%까지 감소, 이게 이제 저희가 분자 생물학적 반응이라고 하는데 10% 미만으로 감소되면 앞으로 이분이 좋은 반응을 보일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인자가 되고요. 치료하는 내내 이제 주요 분자 생물학적 반응이라는 0.1% 미만이 유지가 되면 우리가 치료 반응이 적절히 유지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갈 때마다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받고 있는 치료가 어떤 치료냐 하면 진단하면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죠. 근데 이게 2008년도에 교육 자료를 이제 예전에 저의 선배 의사들 선생님들의 교육 자료를 보면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치료에 1번으로 나와 있는 게 동정조혈모세포 이식이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동정조혈모세포 이식을 하지 않으면은 대부분의 환자들은 완치가 불가능했고 이제 그랬던 시기가 있었죠. 이제 그랬다가 글리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정말 획기적인 약이 됐고 글리백을 못 쓰는 경우에는 인터페론이나 이제 드물지만 자가조혈모세포 이식했던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이나 동정조혈모세포 이식을 많이 했던 세대의 전문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예전 치료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만성골수성 백혈병 중에서도 최근에도 일부 환자는 동정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데 이 경우는 급성기 아예 가속화기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약의 부작용이 너무 심한 경우에 드물게 동정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정조혈모세포 이식이 이렇게 밑으로 나와 있고 글리백, 타시그나, 스프라이셀, 수펙트, 이제 이클루시그까지 이런 약들이 경구약제가 이렇게 많은 국내에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약들이 많아졌죠. 그 외에도 임상시험에 들어가서 임상시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가임기 여성이나 가임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인터페론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아직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경구의 약제를 통해서 치료가 매우 잘 되고 있는 만성골수 백혈병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글리백이 아까 2008년도 슬라이드를 보면은 이제 그 즈음에서 그 조금 전에 글리백이 나와서 상용화되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이 약은 어떤 약이냐?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만든 유전자 변이가 이게 BCR ABL이라는 것인데 여기에 이 ATP라는 게 딱 붙으면 이제 암이 막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약이 딱 요 구멍이랑 똑같은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열쇠 구멍에 딱 맞는 열쇠를 개발한 셈인 거죠. 그래서 글리백이 이 STI-517이라는 게 이제 글리백의 예전에 임상시험 이름이었는데 글리백이 개발돼서 요 자리에 약이 가서 딱 붙었더니 암을 아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더라 해서 이 약이 개발되던 시기, 이 책이 마법의 탄환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사실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책인데 1991년 2년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하고 그때 당시 FDA에서 최단기간 가장 단기간에 환자들에게 투약하도록 승인을 받았던 약이고 현재 많은 암 치료에 있어서 표적 치료제의 가장 시발점이 됐던 약이 바로 이 글리백이죠. 그래서 이 글리백 제가 전공의 시절에 너무너무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인데요. 꼭 소설을 읽는 듯한 아주 그냥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이 마법의 탄환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질 정도로 글리백이 나오면서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아주 치료가 좋아진 그런 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액학적 반응, 그 다음에 우리가 염색체 반응, 이거는 이제 할 때마다 골수 검사를 했는데 그렇게 하진 않죠, 요즘은. 그래서 말초 혈액으로 할 때마다 몇 %를 보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0.1% 밑이 유지된다면 치료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보다 더 좋은 반응이 0.01, 0.0032, 0.001 밑이니까는 우리가 MR4, MR4.5, MR5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좋은 깊은 분자 생물학적 반응이 요즘
잘 유지되는 분들에 있어서는 약을 끊어보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약을 끊고 있는데요 하고 말씀하시는 환우분들이 많으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요런 단계 4, 4.5, 5 단계가 되는 환자분들에 해당해서 약을 끊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점 이게 깊은 반응을 보이면 보일수록 암이 내 몸에 남아있는 게 가장 적은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거 반응 기준입니다. 여러분들께 아마도 이 유튜브가 반복적으로 볼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자료는 의사들도 중간중간 볼 때마다 내가 지금 잘 치료하고 있나 한 번씩 다시 확인하고 있는 그런 수치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어디에 들어가나를 한 번씩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 3개월째 10% 미만으로 유지되는 이 파랑 색깔, 초록 색깔 환자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병이 없는 채로 잘 유지되더라 해서 3개월째 10% 미만인 게 매우 중요하게 되어 있고, 최근에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생존율은 얼마나 되느냐, 이제 우리가 암 환자를 얘기할 때 항상 생존율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2016년도에 이미 대규모의 임상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생존율이 이만큼 좋아졌다라는 자료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요, 55세든 65세든 75세 이상이든 고령이든 다 나이별로 다 나눠진 건데, 파란색이 암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이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분들인데, 지금 현재 2016년도, 2010년 이후에 되면 이 사람들의 기대 여명이 일반인하고 거의 똑같아졌죠. 딱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1970년도만 해도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는 요만큼밖에 못 살았고, 일반인은 65세의 환자가 이 정도 살 수 있는 사람이면 그때는 이 병에 걸리면 요거밖에 못 살았는데, 2010년 이후에 병이 진단된 분들은 병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기대 여명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하면 이 병으로 내가 죽지는 않겠구나. 사실은 뭐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환자들의 기대 여명하고 매우 비슷해졌기 때문에 약만 잘 먹고 치료만 잘하면은 나는 이렇게 내가 병이 없을 때 기대 여명하고 비슷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한우분들의 삶의 질 또한 의사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됐죠. 약을 먹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반응이 좋아지면 평생 이 사람들이 약을 먹고 살아야 됐냐? 약을 먹으면서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부작용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핫 이슈는 약을 먹지 않고 끊어보는 임상 시험이 막 진행이 돼서 많은 자료가 나오면서 이제는 임상 시험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치료하는 현장에서도 표적 항암제 치료를 최소 5년 이상, 지금 선생님들, 국내 선생님들은 한 5, 6년 정도 생각을 하십니다. 5, 6년 이상 약을 쓰신 분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4.55, 그러니까 이런 깊은 분자 생물학적 반응이 2년 이상 유지됐던, 꾸준히 유지됐던 좋은 반응을 유지했던 분들한테서는 약을 먹지 않고 한번 지내보는 거를 시도를 했는데 결과가 좋아서 현재는 가이드라인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료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병원에 갔는데 주치 선생님이 약 한번 끊어봅시다 해서 약을 끊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끊는 걸 자체를 불안해 하시는데, 이거는 현재는 이제 표준 치료에도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치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만 잘 따라서 치료를 하면 이렇게 약을 안 먹고 지낼 수도 있는 좋은 시대가 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초 자료로 준비한 건 이만큼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서 기존에 오늘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질문을 따로 하신 내용 말고 기존에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을 좀 저희가 추려봤는데요. 역시 부작용면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셨습니다. 이제 이제 올리신 부작용, 아니, 질문들을 좀 읽어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리백을 복용하시는 분들인 경우에 300mg인데 300ml 글리백 300mg 복용 중에 복부 팽만감, 식욕감퇴, 목 넘김이 어려운 부작용이 매우 심한데,
글리백 복용하면 이런 부작용이 있나요? 혹시 다른 치료법은 없나요? 근데 이제 이런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으시고요. 특히 초반에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복부 팽만감, 식욕감퇴, 목넘김 어려움 이런 거는 어떤 항암제를 써도 경부항암제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기도 하고 항암제 안 먹어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소화기계 증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은 소화기계 관련 보조약을 함께 투약하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을 이제 글리백 받아 가셔가지고 다음번 외래까지 내가 너무 힘든데 꾹꾹 참고 계시지 마시고 참으실만 하면 참으시겠지만 못 참으시면 외래를 조금 앞당겨서 가시거나 아니면은 그 잘 본인의 증상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증상에 대해서 주치의 선생님 진료를 보실 때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면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약을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스프라이셀 글리백에 대한 부작용인데요. 스프라이셀이 글리백보다 약효면에서 좋은 점이 있을까요? 글리백의 구토 부작용으로 현재 스프라이셀을 먹고 있는데 스프라이셀의 부작용이 혈변을 봅니다. 다시 글리백으로 바꿔 먹어야 할까요? 자, 우선은 스프라이셀이 글리백보다 더 깊은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대시시온이라는 가장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서 증명한 바가 있고요. 여전히 글리백도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스프라이셀이나 타시그나가 글리백보다 우월함은 이미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효면에서 더 좋은 약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혈변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혈변은 사실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증상은 아닙니다. 이 혈변이 과연 진짜로 어느 부위에서 나오는 혈액인지 또 양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중증도가 달라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치핵이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치질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위에 힘을 많이 주면서 피가 날 수도 있고 위장관 출혈로 인한 혈변이라면 이거는 조금 중한 문제여서 주치 선생님께 좀 빨리 가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혈변에 대한 증상은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 없고 원인이 여러 가지가 다양하고 꼭 약 때문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므로 병원에 꼭 방문을 해서 주치 선생님과 상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스프라이셀 복용하시는 분인데 1년 정도 복용하고 있고 큰 부작용은 없는데 폐에 물이 찬다고 하는데 부작용 없이 잘 지내다가 몇 년 뒤에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스프라이셀의 흉수는 꽤나 많은 환자들에서 발생하는데 이런 흉수가 차는 부작용은 잘 지내다가 몇 년 뒤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 경구 항암제 부작용이 초반 복용할 때 많이 생기는데 스프라이셀의 흉수 부작용은 후반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냐? 대비할 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본인이 관리를 못해서 생긴 부작용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계단을 올라가거나 평지를 걷는데 평상시보다 더 숨이 차다던가 아니면 뭐 다리가 붓는다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 좀 빨리 방문하는 게 본인이 가장 할 수 있는 최선 효과로 생각이 됩니다. 스프라셀 부작용으로 머리가 아프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부작용이 있는지요? 있습니다. 한 1에서 10% 정도 보고되는 부작용으로 되어 있고요. 이 또한 뭐 증상이 심하시면 증상에 맞춰서 보조약을 처방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굴이 많이 붓는데 이게 스프라이셀 부작용인가요? 스프라이셀 부작용은 탈시그널보다는 부종이 조금 더 생길 수 있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 부종이 단지 얼굴이 붓는 건지 아니면 심장에 폐동맥 고혈압이 생겨서 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붓는 증상이 좀 심하면 이 또한 병원에 갔을 때 꼭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답변을 안 달아놨네요. 네, 스프라이셀 복용으로 근육통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부작용이라는데 언제까지 그럴까요? 아픈 지는 3주 정도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작용은 초반부에 많이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후반부로 가면 좀 덜 생기고요. 근육통이나 통증은 사실은 약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렇게 아픕니다 하고 주치 선생님께 말씀하셔서 진통제나 그런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약을 처방받으시면 되고 약을 억지로 안 먹으시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환자 중에서도 뭔가 불편하신 증상에 대해서 약을 처방해드리려고 하면 어떻게든 약을 안 드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작용을 다 고려해서 주치 선생님이 처방하시는 약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특히 통증은
억지로 삼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펙트 600mg을 복용하고 있는데 어떤 부작용이 생기나요? 수펙트를 투약했을 때 가장 우려하는 부작용은 주로 간 기능 저하나 황달, 등 아니면 혈당이 올라가거나 혈소판 떨어지는 이런 증상입니다. 그래서 혹시 눈이 좀 색깔이 노래진다던가 뭐 너무 피곤하다거나 그런 증상이 생기시면 이 또한 병원 좀 앞당겨서 방문해야 될 원인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타시그나 복용 후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쓰립니다. 허리 통증도 있는데 모두 타시그나 부작용인가요?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하고가 이제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게 중한 문제냐 아니냐 문제인데 타시그나의 부작용 중에서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심장이나 그러니까 그 혈관의 그런 심장 부작용, 우리가 심혈관 부작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타시그나 복용으로 인한 심혈관 부작용은 저희가 좀 매우 우려하는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다는 게 심장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역류성 식도염 이런 걸로도 가슴이 답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속이 쓰립니다라고 봐서는 역류성 식도염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심장 문제가 아니란 거를 한 번은 배제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이 계속 있음을 주치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심전도나 심장 초음파 등을 통해서 심장 문제가 없는지를 한 번쯤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도 있는데 이제 약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통증은 사실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치의님 처방해 주시는 약을 억지로 안 드시려고 노력하시지 마시고 보조약을 같이 복용하시면서 약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시그나 복용 후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불면증도 타시그나 부작용 중에 하나인가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환우분들 지금 쭉 보셔서 알겠지만 질문의 맥락이 다 그렇습니다. 부작용이 있긴 있는데 약 말고 뭔가 다른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불면증이 있으면 수면제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주치의사님께 말씀드려서 수면제 좀 처방 좀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신에 본인이 알아서 뭔가 먹기보다는 이런 증상을 표현을 하시고 부작용에 대해서 담당 주치의와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타시그나 복용 중이시고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당뇨가 생겼다고 합니다. 당뇨가 생길 수 있나요? 생길 수 있습니다. 타시그나 복용 중에 이제 우려하는 부작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부작용이기도 합니다. 자, 약 복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리백 복용 중인데 아침에 먹고 저녁에 실수로 또 먹었는데 내일 아침에 다시 먹어야 할까요? 이제 이러는데 이렇게 되면은 거의 2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먹는 걸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녁에 실수로 또 먹었으니까 내일 아침 거를 먹은 셈 치고 하루를 거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먹는 걸 더 권장합니다. 타시그나 복용 중인데 빈속의 약을 복용해도 괜찮은지요? 타시그나는 공복 시 복용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식사 1시간 전 또는 식사 2시간 후 그러니까 따라서 빈속에 복용을 해야 되는 약인 거죠. 이거를 식사하고 간격을 짧게 해서 계속 드셔 오셨다면 약 복용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복용 중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잠깐 드린 내용인데요. 글리백으로 5년 정도 수치 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이상 복용하셨고 수치를 0으로 5년까지 유지하고 있었으니까는 약을 끊을 조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약 복용 중단에 대한 임상을 제안받았는데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약 복용 중단을 결정하기 위해서 특별히 고려해야 될 점이 있나요? 장단점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끊는 것을 임상시험을 하고 이제 점점 의사들이 고려하기 시작한 이유가 시간 지나도 조금씩 증가하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혈관계 부작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초반에만 많이 생기는 게 아니라 5년, 10년, 15년이 지나도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작용 면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로우려면 약을 복용을 안 하는 게 좋겠다. 하지만은 암이 걱정되면은 약을 복용을 중단할 수는 없지만, 그게 걱정되지 않은 선까지 반응이 좋은 반응이 됐다면 끊어볼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이제 나온 결론이고요. 그래서 부작용 때문에 제일 먼저 장기적으로도 나타나는 부작용 때문에 약 끊는 거에 대한 장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물론 뭐 비용적인 문제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네, 대부분 환자분들이 보험이 다 되고 5% 본인 부담에서 큰 부담이 안 된다 하더라도 뭐 한 달에 몇십만 원씩이라도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비용적인 그런 장점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타시그날 복용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복용 방법이 까다로우니까는 일상생활할 때 막 계속 신경을 쓰고 지내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안 해도 된다. 어떻게 보면 방학 같은 느낌이죠. 이제 그런 느낌, 약 복용에 의한 방학을 우리가 받은 듯한 느낌. 그런 정도의 장점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고, 그럼 단점은 뭐가 있냐? 가장 뭐 다들 고려하시겠지만 가장 큰 단점이라는 거는 다시 이 병이 나빠질까 봐 걱정되는 거. 그게 단점인 거죠. 그리고 근데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끊어보자 했을 때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치료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을 중단하게 되면 첫 1년간은 병원에 가서 1개월 간격으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3개월 간격으로 가셨을 텐데, 약을 오히려 끊고 나서는 병원에 자주 가야 되는 거죠. 자주 가서 그 PCR 검사를 1년 동안 매달 해야 됩니다. 근데 매달 했는데 잘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간격을 늘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래서 결국은 이전에 약을 복용하던 것처럼 3개월 간격으로 할 수 있게 되긴 되지만, 첫 1년에 재발이 가장 많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첫 1년에 1개월 간격으로 방문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만 잘 따르시면은 사실은 약 끊는 거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특별히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글리백을 아까 똑같은 경우네요. 복용을 중단하고 유전자 검사를 얼마 주기마다 하는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1년은 1개월 간격으로 하고 그 다음 이제 간격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 다시 재발될 경우 골수 검사를 해야 되는지요? 모든 환자가 하지는 않고, 이제 이거는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아까 말한 0.1%에서 살짝 벗어난 정도면 골수검사 없이 약을 다시 투약할 수도 있는데, 뭔가 PCR 수치가 많이 올라갔거나 뭐 다른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경우에 따라 골수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발했을 때 원래대로 수치가 0을 유지하기가 어려운지요. 다시 재발했을 때 원래대로 수치가 90%에서 95%까지 원래 반응으로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내가 90에서 95%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큰 걱정 없이 끊으셔도 될 거를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권장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일부 환자에서 원래 반응만큼을 얻지 않아서 이제 뭐 가속기나 뭐 가속하기가 되기 때문에 약을 다른 약으로 바꿔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지금까지는 되게 드문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글리백을 복용 중인데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요? 백신을 맞으셔도 됩니다. 약 복용 후 헬스나 수영 같은 운동을 하셔도 되는지요? 하셔도 되고 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흡연을 하면 약효가 없어지나요? 자, 그러니까 꼭 이분은 질문이 꼭 흡연을 하시고 싶으신가 본데요. 흡연은 정말 다양한 암의 위험 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술보다 더 명백한 위험 인자가 되어 있죠. 그래서 특히 타시가나 같은 경우에는 흡연을 안 그래도 심혈관계 합병증에 우려가 되는 약인데 흡연이 더욱더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있기 때문에 특히 탁시그널 복용하시는 경우에 더욱더 금연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약효가 없어지냐 뭐 그런 문제를 떠나서 꼭 금연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른 수치는 문제가 없으나 혈색소 수치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빈혈 수치를 높이는 약이 있는지, 약 복용 중 그런 약을 먹어도 되는지 궁금해요. 이거는 사실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빈혈이 있다는 거는 진짜로 여성분들 가장 흔한 철결핍성 빈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먹고 있는 항암제 부작용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실은 만성골수성 백혈병이 뭔가 달라져가지고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다른 병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빈혈의 종류에 따라 다름으로 이거는 꼭 주치 선생님과 상의해야 될 문제고요. 종류에 따라서 치료약도 다릅니다. 철결핍성 빈혈이 명백하다면 철분제를 먹으면 좋아지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철분제 먹는다고 빈혈이 좋아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환자분 본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약을 복용하면서 피쉬 콜라겐 같은 영양제를 먹어도 되는지요? 영양제를 복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드시는 영양제가 이제 어떤 건지를 꼭 주치 선생님께 한번 보여드리고 이거 먹어도 되나요? 하고 이제 물어보시고, 저희가 성분 같은 거를 웬만큼 알고 있는 것들은 큰 문제 없이 드셔도 됩니다. 뭐 비타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은 꼭 드시기 전에 제가 먹으려는 게 이건데요 하고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